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2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선 종국이 오긴 온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 때 몇 가지 특징들이 있죠. 당연한 것은 이 장이 서서니 대권 주자들이 난립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주자들이 내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차차 정리가 되죠. 지금도 대선은 한 8개월 남짓 남겨두고 있는데 여당에서 야당에서 각 10명 안팎, 10명 이상이 이 대권 도전을 선언을 했거나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10용, 야당 10용 해서 무려 20마리의 잠룡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자, 오늘도 또 유력한 주자 한 명이 출마를 선언을 합니다. 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오늘 사람이 높은 세상 이런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출마를 선언을 합니다. 공 잡는 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을 겨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 지지율이 상당히 조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지율이 추미애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 다크호스 역할을 할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역전극이 펼쳐질지, 자, 그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어쨌든 추미애의 등장이 상당히 민주당 경선에 매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추미애의 대권 도전이 여당에 유리할까, 야당에 유리할까,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 종국이 오면 나타나는 현상들, 정치권의 킹메이커를 자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잘 보이지 않던 이 과거의 정치 농객들, 정치 원로들, 이런 사람들이 서서히 나타나서 목소리를 막 높이죠. 지금도 윤여준, 이상돈, 이런 그 과거에 많이 이름을 들었던 그런 분들의 이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여러 갈래에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력 주자의 그 줄서기 이런 현상도 막 벌어지고 있고, 또 흑색선전, 마타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엑스파일을 터뜨린, 내부에서 터뜨린 장성철 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어떤 제3의 유력 주자를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또 어떤 언론에서는 본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정치평론가로서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대선 종국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그리고 대권 주자와 관련한 책이 넘쳐난다. 그리고 대권 주자 테마주가 들썩인다.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또 각 당에서 경선 규칙, 게임의 룰이죠. 게임의 룰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직 게임의 룰, 경선 규칙 이것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닙니다. 내부에 있는 유력 주자보다는 외부에 있는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안철수까지, 홍준표 의원은 내일 입당을 합니다. 내일 입당 절차를 마무리하죠. 자, 그래서 홍준표의 복당은 마무리됐지만 안철수와의 합당, 그리고 윤석열의 입당, 이런 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게임의 룰 가지고 논할 단계가 아니죠. 그것은 좀 사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반면에 민주당, 지금 경선 시기, 게임의 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선 시기 놓고 충돌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은 당초 예정된 9월까지 경선을 마무리 짓고 빨리 주자로 확정이 돼서 치고 나가서 대세론을 구축하겠다. 이런 계산인 반면에 다른 또 처지는 주자들, 2위, 3위, 4위 이렇게 처지는 주자들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경선을 연기를 해야 된다. 속셈은 그런데 겉으로 드러내는 명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추미애, 박용진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출발했으니 경선 좀 늦추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명분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잠시 후 소개를 드리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국민일보는 오늘 톱 기사가 여당은 경선 내홍, 그 다음에 여야가 엑스파일 놓고 공방에 확산된다. 전국 대혼전,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전국이 전체 대혼전이다. 민주당이 경선 시기 놓고 충돌을 했고 엑스파일 이런 것 때문에 전국이 대혼전이다.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 정면 충돌했다. 25일 날 연기 여부 결정키로 했고, 윤석열 쪽에서는 개문서로 정치 공작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왔고, 이 상황에서 국가 미래 비전,
정책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선 내홍 이 정도는 대훈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일단 한겨레 신문 보시면은 경선 연기 불가 공방 끝에 결론 불발.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25일 확정하기로 했다. 이것은 민주당 지금 경선 기사입니다. 경선 25일 날 모레 확정을 하기로 했죠. 뭐 모레 또 확정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계속해서 왔던 기싸움입니다. 대훈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민주당 의원총회를 3시간 가까이 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이재명계, 즉 추격을 하는 비이재명계에서는 경선 연기해야 된다. 자, 근데 명분은 우리가 좀 붙어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못하니까 코로나, 휴가철 이런 것 때문에 흥행이 쉽지 않다. 흥행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야권 단일화도 우리 경선 뒤에 이뤄지는데 그러면은 우리만 패를 먼저 다 보여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것이 경선을 연기해야 된다는 이재명계의 반대, 반 이재명계, 뭐 이낙연이나 정세균이나 또 뭐 추미애 이런 쪽의 주장이죠. 그런데 이재명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연기할 이유가 안 된다. 왜냐? 국민의힘도 코로나로 힘들 때, 최근에 코로나로 힘들 때 전당대회 치렀지만 흥행에 성공했지 않느냐. 자, 이렇게 옥신각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정도 경선 룰 충돌은 아직 평온한 겁니다. 지금까지 평온한 겁니다. 질서 정연하다고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은. 과거의 경선 룰 논쟁을 벌이다가 불공정 경선 이래서 경선까지 다 해놓고 탈당을 해서 도전을 한 이런 사례도 있었죠. 이인재 전 의원 1997년 대선 때 신한국당 경선에 출마를 했지만 이해창에게 지고 나서 불복 선언을 합니다. 불공정 경선이었다. 그렇게 해서 따로 나와서 국민신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하죠. 그 때문에 한국의 헌정사가 역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인재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대세론을 탄 이해창이 뭐 자녀들 병역 문제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DJP 연합을 한 김대중 후보보다는 지지율이 좀 앞서 나갔는데 이인재가 출마를 해서 무려 19.2%를 가져가 버리니 DJ가 당선이 됐죠. 그래서 한국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정 경선, 이 경선 룰 이것 가지고 시비를 끝까지 벌이다 보면은 역사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거기까지 민주당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탈당할 이유가 없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반문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지지율이 지금 압도적으로 1위가 돼 있고 또 문재인 쪽에서 친문 쪽에서도 이재명 쪽에 줄을 막 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쪽에 줄 서는 친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특히 친문의 자장이라는 이해찬도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이재명이 깨고 나올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질서 정연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무질서한 범야권이죠. 윤석열 파일 어제 정면 대응을 선언을 했죠. 개문서다, 불법 사찰이다, 정치 공작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 윤석열이 정면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일면 톱에 이 기사를 다뤘습니다. 윤석열 괴문서에 집권당 개입했다면 불법 사찰이다. 괴문서라고 규정을 했죠. 엑스파일, 무슨 거기 엑스파일이냐, 찌라시도 아니고 괴문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물론 뭐 본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대변인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장문 이것을 발표를 했는데 저는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8년간이라는 것은 그때 2013년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그때 자천된 그때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처 불명의 괴문서로 정치 공작을 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 근거, 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진실을 가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사찰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처럼도 말하던데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
자, 이렇게 상당히 강하죠.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 강하게 나오더라도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합니다. 이재명도 발가벗듯이 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은 엑스파일은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과거에도 대선 때가 되면은 엑스파일이 판을 쳤다. 이명박 BBK 파일, 김대업 병품 사건 이런 것이 있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조선일보 6면에서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엑스파일은, 윤석열 엑스파일은 여당이 논란에 불씨를 던지고, 송영길이 엑스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논란에 불씨를 당겼죠. 그 다음에 야당 평론가가 기름을 붓고, 장성철 씨 기름을 부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 목적이 뭔지 이런 것은 아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진위조차도 잘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두고 친여 유튜브는 생중계하고 있다. 자, 조선일보가 6면에서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판처럼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엑스파일은 정치공작. 이재명은 발가벗듯이 답해봐라. 엑스파일에 대해서 그것을 정면 돌파하는 것이 정도다. 이렇게 본인이 정치를 오래 한 입장에서 훈수를 하는 것처럼 해서 그대로 다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옆에 기사에서는 이 김대업 사건, 과거의 BBK 이런 사례들을 제시를 했고, 김대업은 나중에 무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이 윤석열 엑스파일이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그것을 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로 불리는 계문서는 현재 최소 3가지 판본이 전자 파일 형태로 유포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윤석열 엑스파일, 가로 열고 목차. 이런 제목의 PDF 파일로 6쪽 분량이다. 여기에는 윤석열과 그의 아내 장모의 신상 정보와 함께 이들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라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재판 중이거나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됐던 의혹들을 다시 정리한 내용도 적지 않다. 의혹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윤석열 엑스파일로 이렇게 제목이 붙은 것. 크게 3가지인데, 윤석열 아내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에 대한 기업 협찬 의혹, 장모 최모 씨의 요양원 운영 비리 의혹, 그리고 윤석열이 검사를 할 때 측근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이다. 그리고 이 사생활이 많이 담겨 있다. 유언비어처럼 떠드는. 자, 이것이 제가 어제 공개해드린, 전체는 제가 공개를 못해드렸죠. 왜 그러냐면은, 유언비어성, 마타도어성, 흑색청전, 아주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는 공개해드리지 못하고, 대략 이런 내용이 있다고 어제 제가 공개해드린 그 파일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3가지 판본 가운데 하나. 그리고 다른 판본은 윤석열 마누라, 이런 제목도 있고, 윤석열 누가 죄인인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서 압축 파일이 유포가 되고 있다. 자, 이런 보도입니다. 자, 윤석열, 과연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강공을 펼칠까? 경향신문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물론 이 분석도 맞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 X파일이라는 것이 너무 근거가 불분명하게 막 퍼지고 있으니 우선 이것을 본인이 일단 1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나중에 또 본선에서 또 이것이 막 퍼질 때를 대비를 해서, 자, 그런 생각일 텐데, 이 경향신문은 쌓이는 악재의 입지 축소 위기감, 그래서 공격수로 변한 윤석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위기감에 이동훈 대변인 사퇴하고 이런저런 국민의힘 입당 놓고 혼선 빚고, 그리고 전원 정치 이런 이야기 나오니 위기감을 느껴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공격수로 변신했다. 반격 보도, 무대응 전략에서 반격 보도로 왜 바뀌었나? 전원 정치, 대변인 사퇴 등의 야권에서는 윤석열 회의론까지 나온다. 그래서 위기감 커지자 리스크를 관리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측면도 있겠죠.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이 엑스파일이라는 것이 워낙 이 시중에서 회자되기 아주 좋은 내용,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과 관련 없이 막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대응에 나선 그런 측면이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 윤석열 회의론까지 나왔다 하는데 경향신문은 또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언론이죠. 야권 점점 목소리 커지는 윤석열 대안론.
윤석열 대안론이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 윤석열 대안론, 플랜 B, 이런 이야기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벌써 뭐 한 2달 됐습니다. 최정의에 나와달라 하고 싶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오세훈 재등판론도 솔솔한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제 라디오에서 아직까지 대권 의지가 없다면은 최재형이 제가 나서서라도 나와달라 부탁하고 싶은 심정이다. 기호 2번으로 나와야 당선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 전에 윤석열에게 수사까지 당했는데, 친박이 핵심이었죠. 수사까지 당했는데,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된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그래서 윤석열 지지를 선언을 했던 인물인데, 지금 다시 최재형도 내가 데리고 나오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누구든 써야 된다. 이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향신문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최재형 원장이 개헌 카드를 내세워 들어오면 의원들이 안 밀 수 없을 것, 밀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오면. 그런데 이 개헌 카드는 어느 후보나 다 들고 나올 수가 있죠. 지금 뭐 87 체제를 종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4년 중임제, 뭐 여당에서도 정책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한 분산, 내각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내각제 개헌으로 가면은 대통령 임기 조정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김종인이 왜 그때 윤석열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킹메이커 역할을 자임을 하느냐, 그 속내가 뭘까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죠. 그때 내각제 개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각제 개헌을 하면은 지금 다음 총선이 2년 후에 있죠. 2년 후에 2024년에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2년 후 2024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4년 총선 때까지 대통령이 임기를 하고, 그때부터는 내각제 개헌으로 가서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출 안 하는 것이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내각제로 가서 내각제 하의 대통령은 아마 이 국회에서 뽑게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현재 내년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임기 2년에 거치면은 임기 2년짜리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대외적으로 국가 원수만 하는 그런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할 그런 식으로 제도가 정비가 되겠죠. 뭐 대통령을 내각제에서 대통령을 따로 선출할 수는 없으니까, 선출하면은 상당한 힘이 실리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해외 사례도 일단 국회에서 선출하는 대통령, 이것을 염두에 두면은 이 2년 후에 내년에 선출되는 대통령이 지금부터는 3년 후죠. 대통령 선출되고 2년 만에 임기를 끝낸다. 그리고 내각제로 간다. 그러면은 내각제 하의 총리, 수상, 일본에서 과거에 수상이라고 했죠. 총리가 실권을 지는 그런 체제로 간다. 그것을 노리는 것이 김종인 아닌가.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3면 보시면은 또 김종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재형 대선 출마해 당선되면 임기 2년 후 내각제 개헌 가능성. 자, 김종인이 다시 또 불을 지핍니다. 내각제는 내각제인데 최재형이 당선되면은 임기를 2년만 하고 바로 내각제 개헌하고 본인은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불을 지피는 거죠. 제가 한참 전에 윤석열에게 러브콜을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좀 최재형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동아일보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통령 5년 임기 중에 2년만 하고 2024년 총선에서 내각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최재형이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본인이 최재형이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느닷없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뭐 교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감사원장 사태,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최재형이 개헌 카드를 전격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김종인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재형에 대해서. 그 사람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없고 부친으로부터 국가에 충성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자신의 임기를 포기하는 개헌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 그리고 윤석열을 또 깎아내립니다. 윤석열은 그런 생각이 있는지 기대하기 어렵다. 2년만 할 생각이 있는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또 윤석열은 깎아내리고
그리고 개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2년짜리 대통령, 정권 교체가 된다 해도 여서야대 국회 구성 때문에 자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재형 원장 쪽 지인들은 개헌 검토설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이 굉장히 초조해하는 것 같아. 윤석열 부인이 우리 집사람 만나고 싶어 한다. 글쎄, 이것은 무슨 의미에서 하는 것인지, 본인이 윤석열에게 러브콜을 보내다가 외면을 당한 그것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니 일부러 이야기하는 것인지, 부인이 우리 부인을 만나고 싶어 한다. 자, 이것은 격가지 이야기고, 어쨌든 이 최재형이 2년짜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2년짜리 대통령 선언할까요?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김종인의 윤석열에 대한 러브콜 그 이야기가 지금도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사실 여의도 정가에서는 김종인뿐이 아니고 정치권의 원로들, 노정객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나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이 마포포럼이라는 포럼을 하면서 계속 대권 주자들을 초청을 하고 대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엑스파일을 폭로한 장성철은 김무성의 대변인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무성도 내각제 개헌에 의한 어떤 총리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아직은 그런데 최재형만 놓고 보면은 아직 본인은 2년짜리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권 도전 선언 여부도 아직은 모르는 상황에서 김종인이 이렇게 흘리고 치고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최재형 뜻과 아무 관계가 없이 어떤 선점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채널A가 어제 저녁에 보도를 했는데, 최재형 부친 최영섭 해군 예비역 대령, 이렇게 최재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채널A 기자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아들아, 아사리판에 들어가지 마라. 아사리판에 들어가지 마라. 그 복잡한 세상에 발도 들여놓지 마라. 줄곧 판사로 법원에서만 일했는데 그거 하라고 하느냐. 아사리판이다. 가지 마라. 이 아사리판 이야기는 김종인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떼어놓으려고 했을 때 국민의힘 본인이 1년 동안 비대위원장을 잘 하고 나온 그 당을 향해서 아사리판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최영섭 예비역 대령, 최재형 감사원장의 아버지도 그 아사리판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최재형이 좀 마음이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에는 내가 안 하면은, 내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이런 말을 가족들에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버지가 아사리판에 들어가지 마라, 이런 좀 흔들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임기 단축, 내각제, 이런 이야기 구상을 하겠습니까? 그런 내각제를 통해서 본인의 역할을 찾으려는 원로들의 꿈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정말 애국심에 의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면은, 87 체제를 바꾸고 싶다면은 그냥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정말 되고 나서 2년 후에 나 그만하겠다, 내각제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애국자의 처신인데, 미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내 2년짜리 대통령 하겠다 그러면은 과연 그 주변에 무슨 힘이 실릴 건지, 그런 부분도 의문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윤석열 최재형은 진행형입니다. 국민의힘과 같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진행형인데, 이준석 대표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제가 계속 회의론을 말씀드렸는데, 어제 권영세 사선의원을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 윤석열 최재형 영입의 임무를 중진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한겨레 인터뷰입니다. 윤석열 최재형 들어와서 경쟁을 하면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권영세의 역할에 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학연으로 영입을 담당했고, 권영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이 입당 안 하면 실수하는 거다. 그리고 정치 출발론 이준석, 그런 압박은 하지 마라.
그리고 최재형이 정치 선언하면 도우겠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제 김부겸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최재형 대선 출마 정상 아니다. 그런 말을 했죠. 뭐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인데 어제 그 발언 중에 하나 주목되는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8.15 특사로 사면될 거라는 이야기가 그때 UPI라는 그 인터넷 매체에서 한 적이 있죠. 보도한 적이 있죠. 이명박은 아니고. 자,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정운천 의원이 물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에 대해서 물었으니 김부겸 총리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입니다. 김부겸 답변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했으니 조금 더 지켜봐 달라.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면 문제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정략적 판단에 의해서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신문에 보시면은 박근혜 내곡동 자택 31억 공매에 놓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이 있죠. 그때 이사를 갔던 데입니다. 그때 탄핵국면에서 이사를 가고 했던 데인데 이 자택이 공매에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이 압류를 했기 때문이죠. 자, 31억짜리 자택인데 8월에 공매로 팔리게 됐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억 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못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공매로 넘겼다. 그래서 8월 9일부터 사흘 동안 첫 공매 입찰에 붙여지고 처음엔 유찰이 되면 다시 공매에 내놓는 식으로 입찰이 진행이 되는데 보통상 한 번, 두 번 유찰이 돼 가격이 떨어지면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 낙찰되면은 그 돈은 국고로 들어가겠죠. 검찰이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돼서 석방이 된다고 해도 들어갈 집이 없어지는 그런 또 기구한 운명에 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